안녕하세요. 과학이 재미있어지는 시간,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 오늘도 알아두면 유용한 과학 이야기 가득 싣고 돌아왔습니다. 솔비 씨, 한 주간 별일 없었죠? 별일 있었습니다. 제가 유독 추위를 좀 많이 타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추위와 싸우느라 정말 혼쭐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무장하고 왔군요. 맞아요. 요즘 난방비 걱정 때문에 난방기를 마음껏 틀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몸을 따뜻하게 보온하는 게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옷도 한 겹, 두 겹, 겹겹이 껴있는 게 일상이 된 것 같아요. 네, 우리 솔비 씨처럼 올 겨울 난방비 걱정하는 분들 참 많이 계신데요. 오늘의 주제에 함께 하시다 보면 난방비 절약하는 데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게 있어요? 완전 좋은 정보일 것 같은데요? 귀 활짝 열고 집중 모드 들어가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가스비도 인상되고 전기세가 인상이 예측되면서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에 대한 걱정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난방의 과학적 원리를 알면 추위에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네, 겨울이 되면 많은 분들의 빼놓을 수 없는 관심사가 바로 난방 문제죠. 오늘 효율적인 난방에 대해서 의견 전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직접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의 송두삼 교수입니다. 최근에는 좀 공동주택 난방비 절감을 위한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네. 반갑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에너지효율연구본부에서 건물 에너지 효율 향상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김종훈 책임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고물가 행진이 계속되고 있고요. 특히나 전기요금 같은 공공요금 인상이 이어지면서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이면요. 우리 같은 서민들은 난방비가 한파보다 더 무섭다 이런 얘기하죠. 맞아요. 겨울이면은 가스비 걱정 때문에 마음 놓고 난방을 켜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옷을 조금 더 껴입거나 아니면은 그냥 좀 춥게 지내거나 아니면 보조 난방기구를 좀 이용하거나 그런 식으로 겨울을 보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게 통계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최근 한 달 동안 난방비 절감을 위한 물품들이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방풍 비닐 거래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410%나 급증을 했고요. 전기 매트의 경우에도 66% 늘었다고 합니다. 교수님, 올해는 겨울 대비가 좀 더 빨리 시작된 것 같아요. 예, 최근에 그 고물가, 고유가 상황으로 보조난방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마트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1개월 동안 작년 10월 대비해서 그 난방가전 매출이 약 10% 증가했고 특히 히터가 약 65% 정도 매출이 증가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 소비자들이 겨울철 대비를 빨리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각종 전열기구죠. 난방기구가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제 지인분 중에서는 심지어 이 난방 텐트를 설치하고 아예 난방을 안 켜시는 분이 있어요. 맞아요.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진짜 효과가 있나요? 실제로 효과가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난방 텐트는 한번 설치만으로 열 손실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보온성을 높여주는 탁월한 기능과 함께 2주 정도만 사용을 해도 구매 비용 수준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한 매체의 그 실험 결과에 따르면 텐트와 온열 장판을 함께 사용한 채로 텐트 내부의 공기 온도를 측정을 했는데요. 네. 텐트 온도가 약 5도씨 정도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겨울철에 내복을 입게 되면 약 2.4도의 체감온도 상승이 있는데요. 네. 이것과 비교하면 약 2배 정도 효과가 있는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도 쓰고 있는 방법인데 일명 뽁뽁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에어캡 창문에 많이들 붙여서 단열 효과 높이는 방법으로 알고 계시는데 교수님 이 방법도 좀 효과가 있나요? 2013년에 KCL에서 이제 실험한 결과를 보면 실내 온도는 약 4.5도 상승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올해도 아마 일명 뽁뽁이라고 하는 에어캡을 네. 설치하는 가정들이 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난방 기술의 과학적 원리에 대해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먼저 인간에게 난방이 필요한 이유부터 과학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박사님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난방이란 이제 연료를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이제 얻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난방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은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교환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교환하다 보면 이제 결국에는 같아지는 게 이제 물리적인 법칙이 됩니다. 사람이 느끼는 그 열 쾌적성은 인체 열 평형 모델로 설명이 가능한데요. 인체는 이제 음식이라는 연료를 먹고 신진대사를 통해서 체열을 발산하죠. 그래서 뭐 체열을 발산하는 일종의 열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체열을 충분히 발산하지 못하면 덥다라고 느끼고요. 그리고 체온을 이제 빼앗기게 되면 춥다. 예. 이렇게 느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난방 방식은 이러한 인체의 이제 열교환 원리에 따라 복사 난방, 전도 난방, 대류 난방으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찜질방을 꽤나 좋아하는데요. 그래요? 가면은 그 불가마 있잖아요. 거기서 원적 개선이 방출되는데 이게 복사 난방이라고 들었거든요. 혹시 맞나요, 교수님? 우리가 이제 그 모닥불을 폈을 때 모닥불 앞은 따뜻하지만 등은 막 시린 경험들을 아마 하셨을 거예요. 네, 그리고 맞아요. 이제 그 복사열이라고 하는 게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 방향에 향한 곳은 따뜻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이제 따뜻해진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오, 맞아요. 우리가 왜 전통적으로 복사 난방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 옛날에 한옥들은 막 찬바람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공기 온도는 차가운데 따뜻하게 하려면 전도도 중요했지만 복사열 교환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후나 우리나라 주택 구조에 굉장히 잘 맞는 구조였고, 그래서 복사 난방은 어떤 면에서는 공기 온도는 그렇게 이렇게 높지 않아도 실내를 쾌적하게 열적으로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해외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있는 네. 우리가 자랑할 만한 난방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사 난방 하면 흔히 이제 거실에 설치돼 있는 벽난로 생각하면 원리를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박사님 이제 전도 난방의 원리는 어떤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이제 전통 온돌이 전도의 원리를 적용한 대표적인 난방법이라고 보면 될 것 온돌.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아궁이에서 데워진 그 열, 그 연기가 직접 구들이죠. 예. 구들을 데우는 원리인데요. 이처럼 그 고체나 액체 자체, 물질 자체의 온도가 높아져서 그 온도를 주변에 영향을 주는 것들을 이제 저희는 이제 전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내 온도를 차갑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머리는 시원하고 그리고 발은 따뜻한. 예, 그래서 두한 서열의 어떤 쾌적감을 제공할 수 있는 방식이 우리의 온돌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수님 대류 난방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까요? 예, 대류 난방은 우리가 이제 오피스나 아니면 카페나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 천장에 막 이렇게 공기를 데펴서 난방하는 것들은 다 대류 난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류 난방의 장점이 이제 실내 전체를 골고루 난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죠. 대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를 또 많이 쓰게 되는 또 단점도 있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 뜨거운 열기가 곧바로 전해지는 게 복사 현상. 그다음에 바닥이 뜨끈뜨끈해지는 게 전도 현상. 공기가 후끈후끈해지는 게 대류 현상.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네요. 예,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두 분께서 설명해 주신 열의 전달 방법, 전도, 대류, 복사 이걸 모두 활용해서 과학적으로도 우수한 난방법이 바로 우리의 온돌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세계 유일의 바닥 난방 온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겨울이 특히나 춥기로 유명한 북유럽 지방 있잖아요. 이쪽은 예전부터 이 대부분 난로나 라디에이터 같은 난방 기구를 많이 썼대요. 근데 최근에는 우리의 온돌 방식이 그쪽에 도입이 되면서 새로운 대세로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거 듣고 너무 놀랐어요. K 난방인가요? 그렇죠. K 난방이죠. 예. 그래서 혹시 박사님 이 서양의 난방 방법과 온돌의 난방법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잘 아시겠지만 서양에서는 이 공기를 직접 데우는 방식을 뭐 선호하고 있는데요. 고온의 열기를 이제 뭐 공급할 수는 있겠지만 온도를 이제 빠르게 올리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고온의 열기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제 많은 에너지가 드는 반면에 우리의 전통 온돌 방식은 이제 바닥을 직접 데우는 중저온 난방입니다. 그래서 열의 전달 방법인 전도, 대류, 복사가 모두 들어가 있는 그런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랑스러운 우리 선조들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돌 구조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요. 예, 온돌은 뭐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아궁이에서 이제 불을 떼면 그게 고래를 통해서 불하고 연기가 이제 이동을 하고 거기에 이제 구들장이 이제 전도에서 여기 추결이 돼서 실내를 이제 복사하고 대류 전도에서 이제 난방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옛날 전통 가옥들 보면 길쭉하게 방이 다 연결돼서 그 밑에 고래가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고래가 통로를 지나가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길게 되는 통로를 우리가 불이나 연기가 갈 수 있는 거는 굴뚝이 이제 굴뚝 연도력고라고 그래서 굴뚝에서 그걸 이렇게 뽑아내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굴뚝을 높게 싸면. 그래서 이제 서양의 그 벽난로에 비해서 우리의 이제 온돌이 좋은 거는 뭐냐면은 불뿐만 아니고 연기의 그 뜨거운 연기를 활용해서 난방을 한다는 거죠. 요새 이제 소위 얘기해서 컨덴싱 보일러가 그런 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벌써 그런 지혜들을 갖고 있었다는 놀라운 상황입니다. 오. 이 서양의 난방법은 불이 사라지면은 금세 추워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온돌의 장점은 열이 오랫동안 유지된다. 맞아요. 바로 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은근히 오래 가죠. 뜨끈하게. 근데 이 오래 지속되는 열, 대체 온돌의 어떤 구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건가요? 온돌은 이제 열기를 간직하고 있는 이제 아궁이에서 굴뚝까지, 그러니까 열기가 빠져나가기 어려운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잡고 있구나. 예, 고열기가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불이 꺼져도 지속적으로 이제 구들은 따뜻한 형태, 따뜻한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들 밑으로는 이제 고래보다 더 깊이 파놓은 고랑이 있는데요. 그 고랑을 우리는 이제 개자리라고 합니다. 개자리는 불기운을 빨아들이고 그리고 연기가 이제 머무르는 곳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최고의 집진 설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연기, 그러니까 굴뚝 연기는 불안서 연소가 되면요 검은색 거울음이 이제 발생을 네네. 하죠. 근데 우리의 전통 온돌은 굴뚝 연기가 하얀색 수분으로 이제 빠져나가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네요. 네. 인류 최초의 추결 복사 난방 설비가 바로 온돌이라고 합니다. 온돌이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이 된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네, 겨울을 더 따뜻하게 보내기 위해서 난방의 원리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난방 기술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교수님, 국내에 보일러라는 개념이 등장한 게 언제부터인가요? 6.25 전쟁 때 뭐 미군들이 가지고 왔다고 얘기해요. 사실은 이제 1950년대에 이제 온수 난방이 시작된 거죠. 그 당시에 연탄을 써서 난방을 했고 이게 한 80년대까지 사실은 연탄 난방이 뭐 우리 가정에 맞아요. 아주 전부 보급되고 있었는데 저도 어렴풋이 기억이 네, 나요. 네. 연탄 난방. 네. 솔배 씨는 모르겠지만. 네, 저는 기억이 없네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80년대로 오면서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고 도시공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면서 이제 연탄이 조금씩 퇴출되고 있고 네. 그 자리를 이제 기름 보일러가 이제 사실은 이렇게 좀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도시공해법이 이제 대도시를 중심으로 생기기도 하고 대도시에 이제 도시가스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렇죠. 가스보일러가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이 됩니다. 그러면은 연탄에서 기름 보일러로 그리고 가스 보일러까지 흘러온 거네요. 근데 이 가스 보일러가 1980년대에 등장해서 지금까지도 정말 대중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대기 오염을 일으키는 주범으로도 많이 꼽히고 있다고 들었어요. 혹시 박사님,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10년 이상 된 보일러가 그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주범이다라는 이제 생각이 이제 확산되면서 난방에 대한 어떤 새로운 뭐 시각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에너지 절감과 함께 어떤 친환경에 대한 이제 관심이 높아지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런 중요성 때문에 각광을 받은 게 바로 콘덴싱 기술이 콘덴싱. 되겠습니다. 예.
콘덴싱은 그 보일러 또는 온수기에서 나오는 이제 배기가스, 배기가스에 포함되어 있는 수증기가 물로 변환될 때 그때 이제 발산되는 열을 다시 재사용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을 이제 재사용하다 보니까 당연히 열 효율이 높겠죠. 그리고 에너지 소모가 적기 때문에 발생되는 질소산화물 자체도 굉장히 적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콘덴싱 보일러는 대표적인 친환경 에너지 기기로 국내외에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콘덴싱 보일러가 1980년도 후반에 이제 도입이 되었는데요. 최근에 다시 이제 콘덴싱 보일러에 대한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2019년에 개정된 대기관리권역법이라는 건데요. 대기관리권역법은 우리 대기 환경을 개선하고 그리고 이거를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그리고 이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제 친환경 보일러 의무화 이런 것들이 있죠. 네. 그러면 교수님, 그 노후된 보일러를 이런 친환경 보일러로 대체를 했을 때, 바꿨을 때 대기 오염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 거예요? 대기 오염의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질소산화물인데요. 이것을 87%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연탄가스 중독했던 원인이 되는 이산화탄소를 네. 70.5% 정도.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배출,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19%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율이 좋아져서 최대 한 44만 원 정도 연간 난방비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최근에 우리가 이제 온실가스 문제 나오면서 이제 흡수원으로 소나무 몇 그루 식재하는 뭐 이런 걸로 네, 환산하는데 네. 그 친환경 보일러로 바꿨을 때 1년에 소나무를 한 3.5그루 정도 식재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콘덴싱 보일러가 보통 수명이 한 10년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한 가정에서 친환경 보일러 바꿨을 때 소나무를 한 30그루 정도 심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도 지킬 수 있고 게다가 이제 연료비, 난방비도 절약할 수 있고. 그러니까요. 그러네요. 정말 이거 안 할 이유가 없겠는데요. 네. 이 10년 이상 된 보일러를 쓰고 있는 가정이라면 정말 한 번씩 생각을 그렇죠.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집에 개별 보일러가 있어서 개별적으로 보일러를 할 수 있는 집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보일러가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그런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난방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별 난방은 뭐 기름 보일러든 가스 보일러든 전기 보일러든 이제 각 세대별로 각각 이제 설치하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개인이 난방과 온수의 온도를 자유롭게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바로 앞집, 네. 옆집이어도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죠. 맞아요. 안 쓰면 어떻게 됩니다. 쓰느냐에 따라서. 네. 스스로 통제를, 절제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방식이 이제 지역 난방입니다. 지역 난방. 예, 지역 난방은 열병합 발전소에서 고온의 온수를 이제 가정마다 이제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공동주택을 보면 기계실이 있는데요. 그 기계실에는 그 열병합 발전소에서 보내주는 그 온수를 열교환할 수 있는 열교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교환기에서 교환된 온수가 각 가정으로 보내지는 방식을 지역 난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앙 난방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 내에 크게 보일러가 있는 거예요. 대형 보일러가 있고 그 보일러에서 온수와 급탕을 제공했던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그 중앙 난방은 뭐 예전에 이제 20년 전에 아파트에도 쓰이기도 했지만 보통 대규모 건물들, 그러니까 규모가 큰 건물들은 보일러 하나를 두고 이렇게 중앙에서 이제 공급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 난방 방식을 얘기해 주셨는데 이 방식에 따라서 난방비에 좀 차이가 클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인터넷상에 보면 중앙 난방 방식이 난방비가 많이 나온다 뭐 이런 글도 있는데 실제로는 어떤지 궁금해요. 예, 그런데 사실은 난방 방식 때문에 난방비 차이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별 난방이 난방비를 제일 적게 쓰는 것은 그만큼 개개인이 이제 노력해서 난방비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네. 지역 난방이나 중앙 난방은 사실은 우리가 사용한 난방비도 내지만 지역 난방 공사에서 우리 아파트까지 들어오면서 생기는 그 손실분을 우리가 n분의 1로 각 세대가 또 분담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난방비 고지서를 보시면 세대가 사용한 것도 있지만 공동관리비 형태로 부과가 되거든요. 네. 근데 공동관리비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쵸. 우리가 노력으로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난방 방식의 차이라기보다는
결국은 저기 개개인의 노력 여부를 투영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이제 굉장히 작용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각 세대에 보면 그 이렇게 온수 분배기라고 해서 싱크대 밑에 있는데 그래서 안 쓰는 실은 그 싱크대 밑에 있는 분배기를 잠가서 이렇게 난방을 안 하도록 하면 뭐 지금도 이제 중앙 난방이어도 약간 절감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난방비가 급등하면서 난방비를 조금이라도 아끼려는 방법들에 또 많은 분들의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주택에서 난방비를 절감하기 위한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올해도 안타깝게도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전반적인 유가 인상, 결과적인 가스 전기 가격 상승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겨울 난방비 절감을 위해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중 에너지 절감 효과가 가장 큰 것은 역시 난방온도 조절기를 열심히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실행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분들이 많은 노하우들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주거 건물의 온도 조절을 통해 쾌적하면서도 에너지를 대폭 절감할 수 있는 스마트한 난방 온도 조절 방법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복사 난방이라는 것은 바닥 구조체에 매립된 온수 배관을 통해서 온수를 공급해서 바닥 구조체에 열을 축열시키면서 이 축열된 열이 실내 공기와 열을 교환하거나 바닥 표면에서 복사 에너지가 주변의 벽면에 전달돼서 실내 온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공기 온도뿐만 아니라 주변의 벽면 온도를 높여주기 때문에 열적 쾌적성이 굉장히 우수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최근에 K난방이라고 해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닥 복사 난방은 보일러를 가동하거나 난방을 개시해도 실내 공기 온도가 빨리 쾌적 온도에 다르지 않는 이런 또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바닥 복사 난방은 24시간 연속해서 난방을 하는 게 원칙인데 요즘 핵가적화되면서 낮에 집에 사람이 없거나 또는 난방비를 아끼려고 아침에 난방을 끄고 저녁에 퇴근해서 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렇게 주간에 난방을 끄는 것이 기존에 계속해서 켜두는 연속 난방에 비해서 얼마나 난방에는 절감이 될까요? 예, 성균관대 건축환경연구실에서 이와 관련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기존에 24시간 연속 난방하는 케이스,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주간의 외출 모드 또는 설정 온도를 18도로 하는 우리가 이거를 이제 데이타임 셋백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야간 수면 시에 살짝 온도를 낮게 해서 에너지 절감하면서도 이제 수면의 질을 좋게 하는 나이트타임 셋백 제어를 한 경우고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적용하면 여러분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출해서 돌아와서 난방을 켜면 실내 온도가 쾌적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퇴근하기 전에 미리 좀 난방을 켜고 아침 출근 전에 미리 난방을 꺼서 에너지 절감하면서도 이제 쾌적성을 보장하려고 하는 총 5가지 케이스를 작년 겨울에 한 달 정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실험 결과 기존에 연속 난방하는 경우를 그때 소비했던 에너지 소비량을 100이라고 했을 때 주간에 난방을 외출 모드로 하는 데이타임 셋백을 했을 때는 약 7% 정도 난방 에너지가 절감돼 있고요. 야간에 수면 시 온도를 낮게 설정하는 경우에는 약 10% 절감.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모두 적용하는 경우에는 최대 한 34%까지 에너지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 절감이 가장 많은 케이스이긴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절감은 되지만 쾌적성은 다소 떨어지는, 즉 껐다가 다시 켜면 쾌적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쾌적도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퇴근하기 전에 미리 켜고 출근하기 전에 미리 끄는 우리가 이제 이것을 최적 기동, 최적 정지 운전이라고 하는데요. 이럴 때 이제 쾌적성이 약 66% 정도 가장 높은 쾌적성을 보이면서 에너지 절감 효과도 약 24% 정도의 높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최근에 이제 에너지 비용 상승, 난방비 폭탄, 탄소 중립 이런 얘기들로 인해서 건물 에너지 절감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건물 에너지 절감이 꼭 새로운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독일 사람들이 난방 설정 온도를 낮게 하고 옷을 더 입어서 쾌적성을 확보하는 이런 선진적인 행동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기후 위기 속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독일인들의 이러한 선진적인 행동을 좀 배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난방과 관련해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난방은 결국 에너지 위기와도 직결되는 문제고 나아가서는 우리의 미래와 환경까지도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분야입니다. 탄소 중립 시대 보일러 분야에서도 관련 연구들이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박사님? 네, 그 영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수소를 통한 난방 분야의 탄소 중립 연구가 한창인데요. 국내에서도 그 관련된 연구가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산업부에서는요, 그 도시가스 배관 내에 수소를 20% 혼입하는 실증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2026년까지 기술을 상용화하고 그리고 도시가스 사업법을 개정해서 수소를 도시가스 배관에 혼입하는 것을 이제 제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수소 20%를 혼입 시행하게 되면 연간 탄소 발생 750만 톤을 절감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30년 된 소나무 약 8억 2천만 그루 이상을 심는 효과와 동일하다고 합니다. 와, 엄청난데요? 그러게요. 진짜 필요한 움직임인 것 같아요. 네. 특히나 독일이나 영국 같은 유럽의 주요 국가들에서는 이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가스 보일러를 신규 설치하는 거를 아예 규제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스트리아하고 프랑스는 올해부터 신규 가스 보일러를 설치를 금지했고 영국은 2025년부터 이제 신축 건물에 대해서 가스 보일러 사용을 금지한다고 하고 있고요. 네. 덴마크도 2020년까지 모든 건물에 지역 난방이나 히트펌프를 쓰도록 한다고 하고 있고 지난 10월 8일에는 독일에서 이제 보일러 금지법이라는 게 지금 이제 결의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신규 택지 개발 지역에서 모든 건물에 가스보일러 사용을 금지한다라고 하는 강력한 법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거죠. 그 말씀 중에 나왔던 히트펌프, 최근에 이 화석 연료 보일러의 대안으로 좀 주목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기본적으로 히트펌프는 그 슈레기와 그 공조기를 통해서 차가운 열기를 실내로 끌어오는 그 일종의 에어컨과 같은 비슷한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냉매의 흐름 방향이 방향 전환 밸브 위에서 역전된다는 게 차이점이 있는데요. 에어컨과 달리 히트펌프는 외부에 공기가 가지고 있는 열 에너지를 실내로 방출시키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 개념이라고 예, 반대 보면 개념이라고 되겠네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히트펌프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요. 일반 그 전기 히터에 비해서 전기 사용이 50% 정도 절감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1와트의 전기로 2에서 4와트 정도의 열을 생산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는 확실히 가스 보일러보다는 히트 펌프를 사용하는 추세인 것 같네요. 네. 그럼 우리나라는 혹시 어떤가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시스템 에어컨이라고 그래서 네. 이미 히트펌프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도시가스가 많이 보급되면서 히트펌프 설치하는 것보다는 가스보일러 설치 비용이 훨씬 더 싼 거죠. 지금도 뭐 히트펌프를 하려면 가스보일러보다 한 두세 배 정도 높은 가격을 해야 네네. 되고 설치비가 예. 두세 배인 거죠? 그러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온수난방에 워낙 익숙해졌어서 바닥이 뜨끈해야지 이제 좋은 이런 거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네. 공기 열원으로 하는 공기를 뜨겁게 해서 난방하는 히트펌프보다는 우리는 이제 바닥이 따뜻한 바닥 복사 난방을 더 선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직 히트펌프가 자리를 못 잡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탄소 중립 시대에 뭐 우리가 바닥 난방뿐만 아니고도 요 공기 열원한 히트펌프랑 좀 같이 하이브리드로 하는 방식을 통해서 더 에너지 절감하는 이런 것들이 좀 개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난방 방식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가장 이제 효율적인 방식으로 변화하고 발전해 나가는 게 중요할 텐데요. 저는 에너지 하면 자연스럽게 효율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거든요. 평소에 에너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 이것도 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수요 관리와 공급 전환을 이제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의 이제 화석 연료를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이제 전환하는 것과 함께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 양 자체를 줄여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수요 관리란 우리가 에너지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이끄는 어떤 방식을 얘기하는 건데요. 네. 에너지를 많이 공급하는 대신에 새어나가는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막자라는 이제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쉽고 효과적인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방법은 저는 개인적으로 단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영국에서는 2021년부터 영국을 단열시켜라 오. 라는 이제 운동이 막 확산됐거든요. 그래서 2025년부터 주택 단열과 같은 이제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에 한 6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해가 짧고 겨울이 또 워낙 춥고 또 수백 년 이상 된 아주 오래된 건물들이 많아서 단열 상태가 안 좋다라고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교수님, 이 노후 건물과 이 난방 문제 관련이 좀 많이 있겠죠? 예, 난방비 문제에서 가장 큰 이제 원인이 되는 게 주거 건물의 성능입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그 단열 기준이 도입된 게 1980년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은 단열이 없거나 있어도 사실은 굉장히 얇은 50mm 정도의 여러분들 잘 아는 스티로폼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 네. 경우들이 많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건물 에너지락 설계 기준이라는 게 생겨서 단열 기준이 굉장히 많이 강화됐죠. 특히 주택에 대해서. 그래서 최근에 지어진 건물들은 이제 단열 성능이 높아져서 단열재가 막 한 220mm 정도 되는 두꺼운 단열재. 옛날보다 한 4배 정도 높아진 거죠. 그래서 이제 단열 성능이 굉장히 좋아져서 결과적으로는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됐고 우리가 더 쾌적한 환경에 살 수 있게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노후된 주택도 많지만 오래된 공공기관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새어나가는 에너지만 막아도 꽤나 긍정적인 에너지 수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교수님 관련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 같은 게 있을까요? 예, 우리가 그래서 2021년부터 지금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라는 것을 정부 주도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에너지 절감 효과를 높이는 리모델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정부가 매년 2천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취약계층 어린이나 노약자가 이용하는 어린이집, 그다음에 보건소, 의료시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린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 리모델링을 한다는 게 이제 결국은 오래된 건물의 단열 성능을 강화하고 기밀 성능을 강화해서 에너지 절약적이면서도 실내를 쾌적하게 만들도록 더불어서 사실은 미세먼지 이슈나 코로나 이슈에서 이제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는 이런 이제 요소 기술을 투입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건물의 단열과 설비 성능을 개선하는 게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건물의 틈새로 빠져나가는 열은 얼마나 되는 걸까요? 난방을 최대로 올리는데 뭐 이렇게 추운데 어디 구멍이라도 뚫린 거 아니야? 진짜로 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희 집에 열이 새는 구멍이 있다고요? 네, 열도 새지만 난방비도 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얼른 찾아야죠. 근데 그 구멍을 어떻게 찾나요? 제가 샅샅이 찾아드리겠습니다. 약속하신 거예요? 네. 난방비 오늘 내가 너 꽉 잡는다. 박사님, 네. 열 새는 구멍 찾아준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 기계는 뭔가요? 보시는 기계는 단열 성능을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센서를 통해서 통과되는 그 열량을 가지고 벽체 또는 이제 창호가 단열 성능이 얼마만큼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벽체를 또는 창호를 통과하는 그 통과 열량은 지금 미리볼트로 네. 이제 표시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공기 온도와 그리고 외부의 실외 온도를 측정을 하게 되면 그 값을 가지고 우리가 창호나 벽체의 단열 성능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건물이라는 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들죠. 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단열 성능이 떨어지는데 보시는 이런 장비를 가지고 측정을 하게 되면 설계 당시보다 지금이 얼마만큼 나빠졌는지 네. 그리고 지금 나빠진 상태의 기준으로 난방 에너지 성능을 평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 문은 뭐죠? 이거는 뭐예요, 박사님? 네, 기밀 성능을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기밀 성능이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새는 구멍의 크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 바람이 새는 거를 알 수 있는 예. 장비군요. 네, 맞습니다. 팬을 돌려서 이제 압력을 차이를 두게끔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압력 차이가 50파스칼로 이제 일정하게 유지가 될 때 통과하는 풍량, 이제 공기의 양을 가지고 뭐 기밀하게 지어진 공간인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기밀 성능이 안 좋다는 거는 틈새가 많다는 얘기겠죠. 네. 그러니까 틈새가 많게 되면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공기가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하는 거죠. 지금 실내 측의 공기를 밖으로 이제 빼고 있다고. 아, 그렇구나. 와,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게 뭘지 궁금한데요. 7.6이라고 돼 있는 거는 네. 요 공간 사이즈의 7배에 해당하는 공기가 들어온다,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7배의 공기가 드나들 만큼의 구멍이 있다. 구멍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거는 이제 50파스칼일 때의 그 네. 양이기 때문에 사실 50파스칼은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 수치에다가 20을 나눠주게 됩니다. 시간당 요 공간 최적의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공기의 양이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정도라면 기밀 성능이 높다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낮다라고 봐야 기밀 될까요? 성능이 최근에 이제 지어지는 신축 아파트들 네. 그래 저희가 가서 측정을 해보면 ACH 50일 때 약 3회에서 4회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측정했던 건물은 2배 정도 기밀 성능이 신축 대비 안 좋다. 안 좋다. 예,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아까 문도 밀착시켰고 아무리 봐도 여긴 구멍이 없는데 어디서 공기가 드나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주택에서는 요 창틀, 창과 창 사이에 여기 틈, 그리고 레일 밑으로 바람이 들어오는 거죠. 오, 여기가 구멍이구나. 숨어있는 구멍이 여기 있었네요. 맞습니다. 박사님, 벽체 단열 성능 평가 그리고 기밀 성능 평가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네. 이 방법들 외에 또 다른 평가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열화상 카메라가 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요? 지금 창의 경우에는 뭐 17.7도 표면 온도가 그렇게 나오죠. 아, 지금 이 창문의 예, 온도가 예, 17도예요? 예. 같은 집인데도 창문마다 온도가 다르네요. 박사님, 이런 평가 방법들 다 필요하지만 박사님 같은 전문가들이 직접 오셔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저희 집도 그 평가가 좀 궁금한데 아쉬워요. 그래서 제가 개발한 게 있습니다. AI 모델입니다. AI 모델이요? 약 한 10년 전부터 그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을 통해서 수집한 약 5만여 건의 데이터를 가지고 AI한테 이제 학습을 시킨 거죠. 면적으로 치면 90제곱미터고요. 그리고 집이 조금 오래됐어요. 20년 넘었어요. 그러면 지금 요 14번째 컬럼을 보시면 이제 면적이 여기 비슷하죠? 그래서 네. 요 14번째에 해당하는 값들을 읽게 되면 네, 일반적으로 지어지는 신축 아파트들은 한 절반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훨씬 더 에너지 성능이 높은 이제 패시브 하우스 이런 집들은 한 15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15요? 예, 15면은 한 7배 정도 더 우수한 성능을 가진 주택들인 거죠. 그럼 108이면 엄청 네. 높은 거네요. 해빈시는 2배 이상의 에너지를 더 쓰고 있고 그로 인해서 에너지 비용도 2배 이상 더 쓰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어쩐지 난방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소득층, 그러니까 에너지 빈곤층을 대상으로 3만 가구 정도에 대해서 단열 보강, 보일러 교체, 창호 교체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은 한 5만 개 정도 데이터로 학습을 시켜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이런 진단 사업들이 활성화되고 많은 데이터들이 저희가 학습에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정밀도 훨씬 더 높아지겠죠. 일반인들도 손쉽게 우리 집의 간단한 정보만 가지고 성능을 예측하고 그걸 기반으로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자가 진단이 조금 더 활성화되면 좀 난방비 걱정도 줄고 또 겨울철 대비도 좀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집에서 열이 얼마나 새어나가는지 알았으니까 이제 겨울철 대비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온기와 난방비 둘 다 꽉 잡았습니다.
아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빠져나가는 열이 이렇게나 많은지 생각도 못했어요. 맞아요. 오늘 집에 가가지고 제가 샅샅이 뒤져가지고 틈새를 다 막아버려야겠어요. 네, 맞습니다. 박사님, 이렇게 연구하고 실험하는 기술들이 실제 건물에 적용이 되고 있어요? 네, 그 ISO 9869-1에 기반한 뭐 단열 성능 측정이나 그리고 ISO 9972에 기반한 이제 기미 성능 측정 이런 것들은 교수님께서 아까 소개시켜줬던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서도 일부 수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가 됐을 때 어느 정도로 좋아졌는지를 이런 현장 측정법을 가지고 정량적으로 이제 수치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난방비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좀 더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난방에 대해 알아두면 좋을 것들 오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실생활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난방비 절약할 수 있는 팁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우리나라 이제 한국에너지공단이라는 곳에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적정 온도를 우리한테 20도, 난방 적정 온도는 20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실제는 더 높게 살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연구 결과를 보면 설정 온도를 1도 낮추면 난방비를 한 7% 정도 절감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여러분들 다 이미 실행은 하고 있는데 아침에 출근할 때 뭐 이제 온도 조절기를 좀 온도를 외출 모드를 한다든지 낮게 설정한다든지 하는 뭐 이런 노력들. 그리고 물론 뭐 장시간 이제 우리가 여행을 갈 때는 외출 모드를 설정해 놓고 네. 가야 되겠죠. 그래서 완전히 끄기보다는 이제 그렇게 스마트하게 세심하게 이제 고려해서 난방비 절감할 수 있는 노력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난방 온도를 너무 높게 책정해 놓은 게 아닌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박사님 또 어떤 꿀팁이 있을까요? 일단 그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와이프도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요. 그 온수를 사용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냉수 쪽으로 놔두는 게 좋은지 아니면 온수 쪽으로 놔두는 게 좋은지 이런 그런 질문들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저는 습관적으로 네. 좀 그냥 냉수 쪽으로 돌려놓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온수 쪽으로 놔두게 되면 이게 물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보일러가 공회전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무의식중으로 온수에 있으면 우리가 온수가 필요 없을 때도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또 보일러가 돌아가면서 에너지를 쓰게 되는 거죠. 저는 잘하고 있었던 네, 거네요. 잘하고 계셨던 예. 거죠. 솔빈 씨는 어때요? 네. 저는 항상 온수에 맞춰놨어요. 틀었을 때 바로 온수 나오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네. 오늘부터는 방장, 네. 냉수로 다 돌려놔야겠어요. 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계속 뭐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단열이 가장 단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겨울을 대비해서 중문이 없어요, 아파트에. 네. 그래서 커튼봉을 설치를 하고 단열 커튼을 이렇게 저희가 사서 구매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작년보다는 따뜻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두꺼운 커튼을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서는 에너지 소비 효율에 따라 5개의 등급을 가지고 이제 제품을 이렇게 등급화하고 있는데요. 제품을 보시면 이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으면 1등급하고 2등급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이제 전열기구의 경우에는 1등급이 잘 없어요.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제품의 측면이나 후면을 보시면 스티커가 있고요. 그 스티커를 보시면 몇 와트, 몇 W 이렇게 네, 적혀 있거든요. 그게 적혀있죠. 이제 소비 전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비 전력이 작을수록 에너지를 적게 쓰겠죠, 이제. 예. 에너지를 적게 쓰지만 이게 너무 적은 걸 사용하게 되면 난방이 충분히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되죠. 예, 오히려 많이 예, 틀게 되고. 그래서 방의 크기와 그리고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끔 적절한 그 소비 전력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살펴서 또 네.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예. 난방비 아낄 수 있는 꿀팁까지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몇 가지만이라도 당장 한번 실천해 봐야겠어요. 알아두면 쓸모있는 과학계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과학 이수다. 과학통신원 강솔빈입니다. 그동안 과학계엔 어떤 뉴스들이 있었을까요? 이수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필러 성분을 이용해 손상된 근육이나 신경을 회복시켜주는 신소재가 개발됐습니다. 손상된 근육을 회복하려면 조직 형태를 그대로 모사하는 조직 보형물이 필요한데요. 국내 연구진이 피부 미용 필러로 쓰이는 히알루론산 소재를 이용해 인체 조직처럼 부드러운 하이드로젤 소재를 만들었습니다. 근육이 손상된 쥐에 이 신소재를 주사한 결과
3일 만에 천천히 걸을 수 있는 수준까지 회복됐는데요. 빠른 회복의 비밀은 신소재 속에 있는 금, 나노입자 덕분입니다. 금이 끊어진 조직 사이에 자리를 잡아 운동과 감각에 필요한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건데요. 또한 필러 성분의 접착력 덕분에 손상 조직이 고정되며 재생 속도도 빨라집니다. 필러의 놀라운 재발견, 가능성을 확인했으니 앞으로 유용하게 쓰일 일만 남았겠죠? 쓰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영화 속 스파이더맨 슈트처럼 신체 부위에 착! 맞춰 장착되는 옷감 형태의 웨어러블 햅틱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여기서 햅틱이란 이 진동이나 모션, 힘을 통해 촉감을 느끼게끔 하는 기술입니다. 쉬운 예로 스마트폰에 진동 기능이 있죠. 기존의 햅틱 슈트 장치의 경우 피부에 부착하거나 별도의 고정 장치가 필요했습니다. 부착형은 장시간 사용하면 이 피부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고정 방식은 사용자의 움직임에 제약이 생겼는데요. 이에 카이스트 연구팀은 상온에서 모양이 쉽게 변형되고 특정 온도에서 기역된 형태로 돌아가는 형상 기역 합금을 철사 형태로 만들어 이용했습니다. 이 와이어를 특정 구조로 매듭지어서 일반 구조에선 볼 수 없는 3차원 입체 방향으로 구조 전체가 동시에 수축 또는 이완하는 특성을 만들었죠. 덕분에 이 굴곡진 신체 표면을 따라 사이즈가 자동 조절되는 옷감형 햅틱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의복을 착용하는 것만으로 가상세계와 정보를 교환하고 제어하는 세상, 영화 같은 현실이 다가올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쓰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놓치기 아쉬운 과학계 소식 쏙쏙 모아서 가져올게요. 과학모두 쓰다! 네, 난방 속에 숨겨진 과학적인 원리부터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폭넓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솔배 씨는 오늘 어땠어요? 이제는 우리 집 난방비가 왜 그렇게 많이 나왔는지 알 것 같아요. 네. 올해는 우리 두 전문가님들 덕분에 대폭 아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자신감이 그죠? 좀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분은 어떠셨어요? 예, 오늘 우리 국민들이 관심 있는 난방비 절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방송 잘 보시고 네. 여러분들이 올겨울 쾌적하고 에너지 절약적으로 난방비를 적게 낼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사님 어떠셨어요? 오늘 이제 공유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두 분 덕분에 정말 올겨울은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과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과학이 보인다. 과학이 즐거워진다. 스치기만 해도 당신은 과학 전문가.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